안녕하세요. 황혼복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쿵 하고 마치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검은 승용차가 멀어지고 있었다. 아들 내외가 탄 차, 손을 흔들지도 창문을 내리지도 않았다. 그저 사라졌다. 배기가스 연기만 남긴 채 발걸음이 무거웠다. 요양원까지는 불과 30m 남짓. 하지만 그 거리가 30년처럼 느껴졌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관절염이 도진 지 오래였지만 오늘따라 더 아팠다. 아니, 어쩌면 마음이 아픈 걸지도 몰랐다. 요양원 건물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하얀 페인트 칠, 정돈된 화단, 잘 깎인 잔디. 현관문 위에는 사랑의 집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사랑. 그 단어가 비웃는 것 같았다. 입구에서 젊은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맞았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간호사는 내 짐을 들어주며 복도를 안내했다. 복도는 길었다. 양쪽으로 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302호, 303호, 304호. 숫자들이 지나갔다. 315호. 여기가 어르신 방이세요. 햇볕이 잘 들어서 좋으실 거예요.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보였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책상과 의자. 창문 너머로는 주차장이 보였다. 간호사가 짐을 내려놓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그제야 나는 주저앉았다. 침대 모서리에.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 시장 김치가게에서 손이 트도록 일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배추를 씻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손톱 밑에 고춧가루가 박혀도 참았다. 밤 10시에는 장부를 정리했다. 10원, 100원, 1000원. 한 푼 한 푼 모았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을 대학 보냈다. 서울의 좋은 대학. 졸업식 날 아들이 학사모를 쓰고 웃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내 인생의 보람이었다.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러졌다. 호텔에서 하객이 200명이 넘었다. 내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그런데 이제 남은 건 이 작은 방 하나뿐이었다. 손목에 파란 리본이 눈에 들어왔다. 며느리가 버리려던 원피스에서 잘라낸 조각이었다. 작년 설날 며느리가 명품 옷들을 정리하며 쓰레기 봉투에 넣던 옷. 나는 그걸 주워 리본만 잘라냈다. 파란색이 예뻤다. 하늘색도 아니고 남색도 아닌 묘한 파란색. 창피하다니까요, 어머님. 그런 거 하고 다니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무시했다. 이 리본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나만의 약속이었다. 지워지지 않겠다는 약속.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주차장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다. 까마귀였다. 까악까. 나는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열었다. 옷가지, 세면도구, 그리고 낡은 노트 한 권. 표지가 해졌고 모서리가 닳았다. 10년 전부터 쓰던 일기장이었다. 나는 서랍에서 펜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다. 빈 페이지가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적었다. 이곳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펜을 내려놓고 리본을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청감촉. 이 작은 조각이 내게 힘을 줬다.
나는 아직 살아 있었다. 숨 쉬고 있었다. 생각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여기서 그냥 죽어야 할까? 아니면 싸워야 할까? 요양원의 아침은 늘 같았다. 7시에 기상종이 울렸다. 따르릉, 따르릉. 나는 벌써 깨어 있었다. 새벽 5시부터 눈을 뜨고 있었다. 평생의 습관이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흐릿한 눈. 하지만 손목의 파란 리본은 선명했다. 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었다. 8시 식당으로 향했다. 복도에는 벌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서 있었다. 지팡이를 짚은 분, 휠체어를 탄 분, 모두 천천히 움직였다. 식당은 넓었다. 10개의 테이블이 있었고 각 테이블에는 6명씩 앉았다. 나는 창가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맞은편에는 박 할머니가, 옆에는 최 할머니가 앉았다. 우리 손주가 말이야. 이번에 대학 붙었어. 서울대학교. 어머, 축하해요. 우리 아들은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할머니들은 아침 식사를 하며 가족 이야기를 이어갔다.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며느리가 얼마나 효자인지. 말들이 끊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미역국을 떠먹으며 들었다. 웃지 않았다. 웃을 수가 없었다. 내게는 자랑할 게 없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였다. 며느리는 석 달째 얼굴도 안 비쳤다. 손목에 리본을 고쳐 묶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지워지지 않겠다. 절대로.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TV를 켰다. 아침 뉴스가 나왔다. 정치, 경제, 사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 오후 이상하게도 손끝이 떨렸다. 아침 식사를 하다 수저를 놓칠 뻔했고 복도를 걷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본능이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방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낡은 노트를 꺼냈다. 캘린더를 보며 천천히 적었다. 오늘 며느리 전화 없음. 14일째. 서랍 깊숙한 곳을 뒤졌다. 오래된 봉투가 나왔다. 안에는 계약서 사본들이 있었다. 진명의 등기부등본, 가게 건물 계약서, 예금 통장 사본, 보험 증서,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이순자, 내 이름.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펼쳐 확인했다. 날짜, 금액, 도장, 모두 정확했다. 나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투명 파일에 넣었다. 그리고 가방 밑바닥 깊숙이 숨겼다. 나는 모으고 있었다. 조용히, 천천히, 확실하게. 한 달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요양원 정원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었다. 낙엽이 떨어졌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다. 6시 뉴스 시간. 할머니들은 TV를 보며 식사했다. 다음은 효부의 모범 특집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보기 드문 효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나는 국을 떠먹다 멈췄다. 화면에 익숙한 거실이 나왔다. 내 아들 집. 고급 소파, 큰 TV, 깨끗한 주방. 그리고 그녀가 나왔다. 내 며느리가. 화면 속 며느리는 한복을 입고 있었다. 연분홍색 치마 저고리.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렸고 화장은 얇게 했다. 어머님을 정성껏 모시는 게 당연하죠. 가족이니까요. 매일 안부 전화드리고 주말마다 찾아뵙고 그게 제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눈물까지 글썽였다.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지만 항상 마음속에 계세요. 제 인생의 스승이시고 은인이세요.
스튜디오에서 박수가 터졌다. 요양원 식당에서도 박수가 나왔다. 저런 며느리 있으면 복이지. 우리도 저런 며느리 하나씩 있었으면. 나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실망도 아니었다. 그저 확신이었다. 차가운 확신. 나는 일어나 방으로 돌아왔다. TV는 껐다. 노트를 꺼내 적었다. TV 출연. 거짓말. 증거 확보 필요. 이틀 뒤 그녀가 왔다. 오후 2시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봤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는지 확인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표정이 변했다. 미소가 사라졌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어머님, 시간 없으니까 빨리 끝냅시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두툼했다. 책상 위에 탁 하고 던지듯 놓았다. 요양원 정산 서류예요. 어머님 재산 포기 각서.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나는 봉투를 봤다. 열지 않았다. 그녀가 펜을 꺼내 내밀었다. 어서요. 여기. 세 군데만 사인하시면 돼요. 나는 천천히 펜을 받았다. 무거웠다. 이 펜으로 사인하면 모든 게 끝이었다. 내 이름이, 내 인생이, 내 존재가 지워지는 것이었다. 나는 펜을 들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돌아가라. 그녀가 멈칫했다. 뭐라고 했는지 못 들은 듯한 표정. 네, 뭐라고요? 돌아가라고 했다. 지금 당장. 어머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하시면 요양원비 누가 내요? 내 돈으로 낸다. 내 예금으로. 돌아가라.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화가 났다. 나는 펜을 책상 위에 놓았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진짜. 그녀는 서류를 거칠게 집어들었다. 핸드백에 쑤셔 넣었다. 일어서며 의자를 뒤로 밀었다. 삐걱 소리가 났다. 아들한테 전화도 하지 마세요. 바쁜 사람이에요. 문이 쾅 닫혔다. 복도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웃음이 나왔다. 처음으로 나는 그 서류 봉투를 투명 파일에 넣었다. 조심스럽게. 증거였다. 그녀의 거짓을 증명할 증거. 노트에 적었다. 오늘 며느리 방문. 서류 거부. 증거 확보. 다음 단계 준비. 며칠이 지났다. 나는 요양원 로비에 있는 공중전화를 찾아갔다. 손이 떨렸다. 번호를 눌렀다. 네, 법무법인 리본입니다.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건이신가요? 재산 침해요. 노인학대. 짧은 침묵. 그리고 대답이 왔다. 내일 오후 3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무료 상담입니다. 나는 네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무서웠다. 하지만 해야 했다. 다음 날 나는 택시를 타고 법무법인으로 갔다. 요양원에서 30분 거리. 법무법인은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올라갔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다. 문을 열자 작은 사무실이 보였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일어나 맞았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가방을 무릎에 올렸다. 변호사가 물을 따라줬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나는 가방을 열었다.
서류들을 꺼냈다. 계약서, 사본, 재산 포기각서, 노트, 모두 테이블 위에 놓았다. 며느리가 제 재산을 가져가려고 해요. 몰래. 변호사가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했다. 눈빛이 진지해졌다. 5분, 10분, 15분. 어르신, 이건 명백한 재산 침해예요. 그리고 사기죠.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내 직감이 맞았다. 소송 진행하시겠어요? 시간 걸리고 힘드실 수 있어요. 해요. 꼭.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 잘하셨네요. 증거가 탄탄해요. 이기실 수 있어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는 준비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증인을 찾았다. 요양원 간호사들, 시장 상인들 모두 나를 기억했다. 그리고 마침내 소장이 접수됐다. 피고 김미선, 원고 이순자, 나. 며칠 뒤 며느리의 집 우편함에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그녀는 봉투를 뜯었다. 눈이 점점 커졌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당신 엄마가 우릴 고소했어. 재산 침해로. 한 달이 지났다. 법정 날이 왔다. 나는 검은 한복을 입었다. 깨끗하게 다렸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다. 손목에는 파란 리본. 법원은 컸다. 높은 천장, 긴 복도. 나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다. 피고석에는 며느리와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지금부터 민사 제2023-1127호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됐다.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다. 계약서, 일기장, 녹음 파일, 증인 진술. 하나씩 쌓여갔다. 피고는 원고의 신뢰를 악용하여 재산을 불법적으로 이전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이자 노인학대입니다. TV 출연 영상도 제출됐다. 어머님을 정성껏 모시는 게 당연하죠. 매일 안부 전화드리고, 그리고 내 일기장이 제출됐다. 오늘 며느리 전화 없음. 14일째, 30일째, 60일째.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다.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재산 침해입니다. 그리고 노인학대에 해당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불법 취득한 재산을 즉시 반환하십시오. 망치 소리가 들렸다. 퉁. 끝났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떨렸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손목에 파란 리본을 만졌다. 그 낡은 천 조각은 더 이상 창피한 게 아니었다. 그건 내가 만든 방패였고 정의였다. 증거였고 승리였다. 법정을 나서자 복도에 기자들이 몰려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어르신, 소감이 어떠세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세상은 늙은 여자를 버렸지만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자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며느리는 기자들에게 쫓겼다. TV는 그녀의 위선을 파헤쳤다. 효부의 실체라는 제목의 특집이 방송됐다. 내 일기장이 공개됐고 녹음 파일이 틀어졌다. 인터넷에도 기사가 쏟아졌다. 댓글은 수천 개. 나는 그것들을 읽지 않았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요양원 정원에 앉아 있었다. 벤치에. 오후 햇살이 따뜻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그리고 낡은 리본과 가족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나, 남편, 어린아들. 모두 웃고 있었다. 미안해. 이렇게밖에 못했어. 눈물이 흘렀다.
멈출 수 없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나는 복수를 원했던 게 아니었다. 인정받고 싶었다. 존재하고 싶었다. 지워지지 않고 싶었다. 그게 다였다. 정원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들이었다. 홀로 서 있었다. 수척해 보였다. 어머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봤다. 아들이 천천히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다. 정원 바닥에 나뭇잎이 깔려 있었다. 제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나는 그의 머리를 봤다. 정수리가 훤히 보였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만졌다. 떨리고 있었다. 일어나라.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다. 무릎 다친다. 아들이 천천히 일어났다. 눈이 빨갰다. 나는 보리차를 따라줬다. 종이컵에 마셔라. 식겠다. 그가 차를 받아 마셨다. 손이 떨렸다. 이혼했어요. 어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래.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 그 단어가 무거웠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아들이 돌아갔다. 뒷모습이 쓸쓸했다. 나는 다시 혼자 남았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나는 사진을 내려놓고 리본을 만졌다. 창가로 걸어갔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파란 리본을 창틀에 걸었다. 바람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춤추는 것처럼, 빛났다. 햇살을 받아. 이제 그건 복수의 상징이 아니었다. 자유의 표시였다. 나를 지켜낸 증거였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약속이었다. 방으로 돌아와 노트를 꺼냈다. 마지막 장을 펼쳤다. 백지였다. 깨끗했다. 펜을 들었다. 오늘 모든 게 끝났다. 남은 건 용서뿐. 펜을 내려놓았다. 노트를 닫았다. 서랍에 넣었다. 이제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 싸움은 끝났다. 창밖을 봤다. 리본이 흔들리고 있었다. 햇살 속에서 천천히 우아하게. 나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 그건 사랑이고 존엄이고 자존심이고 나였다. 세상이 나를 잊어도 괜찮았다. 나는 나를 잊지 않았으니까. 나는 끝까지 나였으니까. 파란 리본은 오늘도 흔들리고 있다. 버려진 것들의 이야기를 담은 채로 포기하지 않은 영혼들의 노래를 부르며.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요양원 정원에는 봄이 오고 있었다. 꽃봉오리가 맺히고 새싹이 돋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그 모든 것을 지켜봤다. 손목에 파란 리본과 함께 살아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잊히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세상이 당신을 잊어도 당신은 당신을 잊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장 강하고 작은 것들이 가장 용감합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